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강의 계획서 좀 먼저 꺼내볼까요? 우리 이제 5, 6, 7, 3개월 동안 12주 과정으로 이제 논술반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논술 처음 쓰시는 분들도 보니까 계시고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일단 12주 동안 주별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강의 계획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첫 주에는 선생님들 교직 논술을 어떻게 서본 결을 어떻게 갖춰서 써야 되는지 그 논술의 이해를 먼저 저랑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첫 주부터 바로 이제 시험을 보면 처음 쓰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지금 1, 2, 3, 4 공부하시다가 논술 처음 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오늘은 첫 주에 대한 주제는 개요도를 함께 짜보려고 그래요. 같이 제시문 분석하고 개요도 짜는 과정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40분의 시간을 드리면 2교시에 시험을 그 논술문으로 옮겨 보시는 거예요. 개요도 함께 짠 걸 바탕으로 이제 논술지에다가 옮겨보는 2교시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에 저랑 그 논술 해설, 개요도 함께 짰기 때문에 사실 해설이 조금 유사하겠지만 해설 문장으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매끄럽게 하면 좋을지 다루고 그 다음에 관련 이론을 함께 읽어보는 걸로 해서 1, 2, 3교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우리가 1주차에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논술을 하나 써서 첨삭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선생님들이 논술문을 내고 나면 제가 개별 첨삭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함께 보면 좋은 서론, 함께 보면 좋은 이제 본론의 논점들, 그 다음에 결론, 그리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첨삭 자료를 배부해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2주차 1교시 강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썼던 내용에서 이렇게 쓴 경우는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잘 쓴 글인지 에 대한 걸 함께 이제 뜯어보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서.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2주차부터 12주차까지의 1교시가 될 거예요. 매주 전주에 대한 첨삭 강의. 그리고 나서 이제 2교시에 바로 선생님들이 60분간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은 1교시 강의 끝나면 바로 컴퓨터 끄시고 논술 60분 타이머 재서 시험을 보셔야 하고, 우리 직강원 선생님들은 여기 강의실에서 시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방향도 잡아드리고 그러려고 다니는 건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저가 가면은 쓴 걸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려요. 개요도도 가리고 논술문도 일부러 가리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 없이 어차피 이거 시험 아니고 그저 연습하는 과정이고 발전해야 되니까 시험 보는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 거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리려고 돌아다닐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조금 갖고 3교시에 그 논술 2교시에 시험 본 거에 대한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개요도 작성하고 해설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또 주제에 대한 이론을 저랑 같이 다뤄보는 걸로 이제 2주부터 12주차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루는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시험에 그 배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들어가셔서 좀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10점, 10점, 배점 우리 지금까지 기출이 되었던 그거에 대한 이제 조금 이해가 잘 되어 계시고 그러면 15점, 5점짜리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이제 상황은 아니고, 또 15점, 5점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1200자라는 그 분량이 항상 이제 똑같았기 때문에 내용에 다뤄야 되는 내용을 줄였어요. 이들이 출제위원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큼으로 이렇게 체계가 바뀐 건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15점 5점에. 또 이번 시험이 그렇게 바뀌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앞으로도 우리 마음대로 막 바꿀 거다 이거죠. 우리 마음대로 막 바꿀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걸 우리한테 이미 그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15점 5점짜리 문제를 뒤에 7주부터 7, 8, 9, 10, 11, 12, 6주간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앞주는 10점, 10점, 배점 기출된 문제를 토대로 조금 실력을 다 갖춘 다음에 이제 15점, 5점, 배점으로 2017년 한 번 기출된 문제 다루고 나머지 5주차는 저가 내는 예상 문제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력이 다 다듬어진 다음에 모의고사 반에 가면 13점, 7점짜리도 나올 수 있죠. 배점이.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제시문이 사실 이제 조금 이따 같이 풀면서
보겠지만 제시문의 교사들 간 대화라든지 뭐 교사의 그런 저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찾아야 될 답을 다 담아놓고 있어요. 거기서 읽어보면 찾아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예를 들면 아동 학대에 대하여 어떤 권리 측면에서 또 사회 그런 뭐 복지 차원에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만 딱 주고 그냥 선생님들 보고 처음부터 다 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제시문 속에 써야 될 답을 다 담아놓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객관적인 채점을 하기 위해서예요. 전국 공통의 사람들이 이 답을 써야지만 이것은 1점을 줄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구조화해서 제시문 안에다 답을 집어넣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2007년, 6년, 5년 이때는 그러한 구조적인 제시문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논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조금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그런 논술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습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모의고사 반에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논술 반에서는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10점, 10점 체계랑 15점, 5점 체계 이렇게 해서 실력을 좀 다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삭 방법은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오늘 두 팀으로 나눠서 뒤에다가 A팀, B팀 이렇게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A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홀수주에 첨삭 받을 수 있도록 논술문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B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짝수주에 제출하셔서 저한테 개별 첨삭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교시 시험 끝나면 바로 이제 저기 뒤에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본인이 직접 이제 집어 넣어 놓으시면 저희가 수업 끝나고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여기 나온 대로 저 본인이 신청하신 날부터 시작하셔서 3번의 그런 첨삭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글 파일에 600자 원고지에 이제 논술을 쓰셔서 이 파일 업로드할 때 이 파일명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차, 그 다음에 본인의 티처스파 아이디, 그 다음에 요거 제출하는 날짜 이렇게 3개로 파일명을 바꾸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1, 2주 안에 첨삭을 해서 다시 첨삭 게시판에 첨삭된 글을 업로드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강의 계획서는 여기까지 안내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우리 오늘 그 1주차 교직 논술의 2에 나간 프린트물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교직 논술을 써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뒷장으로 넘기시면 우리 1200자 교직 논술의 2에 하고 있어요. 우리 그 교직 논술이 1200자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받으신 원고지를 좀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면 저거 다 줄까요? 그거 나 다 줘요. 네. 자, 펼쳐보시면 앞면이 이렇게 600자로 되어 있죠. 앞면이 600자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장이 이렇게 또 600자로 되어 있어서 단면으로 이렇게 1면, 2면 이렇게 해서 시험 그 논술 원고지가 선생님들에게 배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개요도 작성지도 시험장에서 별도로 또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옛날에는 이거 개요도 용지 주지 않아서 여기 옆에다가 막 쓰고 뒷면에다가 막 쓰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개요도 작성지도 준다고 하니까 개요도 쓰는 연습하셔서 시험장에서도 요 개요도 작성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고지부터 말씀드렸는데 옆에다 펴놓고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논술이란 무엇이냐. 사실은 논술이라는 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논리적인 글. 그래서 이 논리라는 거, 논리를 잘 세워서 써야 하는데 사실 우리 교직 논술은 제가 아까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시문에 무엇을 쓰시오라고 매우 구조적으로 다 명시를 하고 있어서 논리를 그렇게 따지고 그러는 글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시하라는 것을 적절한 접속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연결만 지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논술문을 써내려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거기 박스 마지막 줄에 있는 서본 결을 잘 갖추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서론, 본론, 결론에 적절한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 구조, 논술의 구조를 일단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신이 쓴 글의 그런 논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글이 바로 논술이다. 자, 그래서 우리 작성하게 될 원고지는 지금 같이 보았고요. 자, 교직 논술의 배점을 보면은 기존 2006년까지는 밑에 있죠. 총 체계 점수 10점과 내용 점수 10점 이렇게 해서 20점 만점에 배점이 10점, 10점으로 나누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논술 점수를 가장 좌지우지한다는 그 내용 점수가 10점에 이렇게 한정되어서 나왔는데 올해 2017 대비 시험에서 작년이죠. 예, 거기에서 체계 점수를 5점 그리고 내용 점수를 15점으로 이제 5점의 내용이 더 추가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분량이 3점 이렇게 배분되었던 것이 분량이 1점 그리고 맞춤법이나 작성법도 3점 이렇게 배분되었던 것이 1점으로 그리고 체계성도 4점이 이렇게 배정되었던 것이 3점으로 이렇게 해서 체계 점수가 5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논술을 연습을 하고 논술 시험을 보러 들어간다는 건 이 체계 점수는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논술 점수가 나오는 선생님들은 체계 점수 부분에서는 감하지는 부분이 없고요. 이 옆에 있는 내용 점수가 논술 점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등도 5점, 15점으로 바뀌어 있고 올해도 이렇게 15점, 5점, 100점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첫 해 바뀌었고 그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15점, 5점으로 예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량은 어떻게 배점이 처리가 되냐 하고 밑에 한번 세부 보면요. 일단 1200자 논술인데 1100자 이상, 1200자 이하로 써라 라고 선생님들에게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1100자 이상, 1200자 이하일 때 1점 만점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글자 수를 세어갖고 1200자가 아니라 원고지 그 분량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뒷장에 우리 넘겨서 예시를 좀 한번 보면요. 3쪽에 자, 만약에 여기 지금 첫 번째 있는 빈칸을 남겨도 남은 빈칸은 글자 수로 계산된다라고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자유선택 활동 운영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아 이러면서 다라는 글자랑 맞춤표만 다음 두 번째 줄로 내려왔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줄이 25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50자의 글을 쓴 게 되어버려요. 그 옆으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고 다음 줄로 바꾼다면. 그래서 원고지 분량으로 계산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논술을 다 쓴 다음에는 퇴고를 하게 돼요. 선생님들이 퇴고 과정을 거치면서 삭제되는 글 또는 더 첨가되는 글 이런 것들을 이제 원고지 교정 부호를 이용해서 추가하거나 감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분량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 원고지 교정 부여를 사용하여 수정하면 늘어난 원고지 분량만큼 또 그 양이 계산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만 썼을 때는 한 줄을 차지하기 때문에 25자에 해당되겠지만 거기에다가 퇴고하는 과정에서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계획이라는 글을 넣게 되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 하고 마침표가 또 다음 줄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한번 선생님들 배치해 보시면. 그럼 요거는 몇 자가 되는 거예요? 50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퇴고한 것까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몇 자 정도를 써야지 안정적일까.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퇴고를 감안하여서 끝에 한 줄, 두 줄 정도를 남기고 원고지 끝에 한 줄, 두 줄 정도를 남기고 1150자 정도를 쓰면 안정적이다 이 말이죠. 예, 1100자에서 1200자 이하를 쓸 때 만점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1150자 정도 이렇게 논술을 썼을 때 퇴고까지 감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퇴고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읽다 보면은 뭘 더 추가하기도 하고 뭘 삭제하기도 하고 삭제할 때 그냥 없애서 문장이 매끄러운 것만 초점을 두다 보면 분량이 삭제한 것 때문에 줄어들어갖고 1100자라 했는데 그죠? 한 자라도 더 모자라게 되면 0.75가 되어버리는 거죠. 또 감점 요인이 되므로 우리가 분량에서는 절대 점수를 뺏겨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꼭 감안하셔서 끝에 한 줄 정도, 25자 정도는 남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 및 원고지 작성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춤법은 틀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원고지 작성법도 이제 첨삭하면서도 제가 지도를 해드리겠지만 원고지 사용법 뒤에 붙어 있는 거 보시고 지켜서 준수해서 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띄어쓰기 부분에서 띄어쓰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의 기준에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유명사, 복합어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붙여야 되는지 띄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어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 원칙들이 바뀌고 있고 이래서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붙였어도 가능하고 띄었어도 가능한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논술문 안에서의 통일성을 갖추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교사 교육은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교사 교육을 붙여야 되냐 띄어야 되냐의 고민이 있잖아요. 교사, 교육 두 가지를 붙여야 되나 띄어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 논술문 안에서 붙였으면 계속 붙이고 띄었으면 계속 띄우고 이렇게 통일성을 갖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띄어쓰기는 우리 일반적인 그런 상식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선생님들 첨삭하다 보면서 느꼈는데 띄어쓰기나 이런 원고지 사용법에서 꽤 많이 5개 이상의 문제가 발생해갖고 마이너스 1점의 점수를 감하게 돼요. 우리 지금은 요거 지금 1점으로 논술 그 체계 점수가 바뀌어서 0.75의 그런 감점이 되겠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이 3점이었기 때문에 띄어쓰기나 이런 맞춤법이 5개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2점의 점수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20점 만점 받을 걸 19점 받는 격이 된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그거 잘 고민하셔가지고 원고지 작성법, 띄어쓰기 이런 거 잘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의 논리적 체계성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체계성이 사실 가장 체계 점수에서 큰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10점, 10점, 100점일 때는 4점을 차지했었고 우리가 이렇게 15점, 5점, 100점으로 바뀌었을 때도 3점이나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논리적 체계성 이러면 일단 서본결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쓴 그 문장과 문장 간의 그런 응집력이 높은 거 그런 걸 우리 지금 논리적 체계성을 갖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문장과 문장을 짜임새 있게 연결하여서 응집력을 갖추어 글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 문장을 쭉 열거해서는 안 되고요. 이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그런 매끄러운 연결, 부드러운 연결,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로 접속사, 따라서, 이런 접속사를 이용해서 많이 연결을 하죠.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자신의 쓴 문장의 논리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이죠. 주제어를 찾아서 주제어를 중심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 일관되게 진술될 수 있도록 전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 체계, 서본결을 갖춰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서론에는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쓰게 돼요. 나는 오늘 반성적 사고에 대하여 뭐뭐뭐뭐에 대하여 논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내가 쓸지를 담게 되고 이제 본론이 우리 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본론에서 시험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논점을 다 담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론 또한 그 안에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 나름대로의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작성을 했을 때 훨씬 채점하기가 수월하겠죠. 예. 그 다음에 결론은 또 역시 주제어와 관련된 일관된 그런 진술 하에 지금까지 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이 바로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본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서본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겠죠. 예, 서본결을 갖추어서 논리적 체계성을 갖추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체계 점수 말고 내용 점수. 우리 시험에서 가장 큰 점수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내용 점수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담는 부분이에요. 답. 말 그대로 답이 모두 담긴다. 그래서 본론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 아까 전에 서본결 중에 본론에 해당되는 거. 자,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작성한 이 답안이 적절성, 일관성, 타당성, 명료성을 갖춰야 되는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적절성이죠. 출제자가 의도한 바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해요. 이게 가장 큰 점수의 변수가 돼요. 출제자는 A를 물었는데 우리가 B를 진술하고 오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험이 15점, 5점, 100점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써야 될 가지수가 15개라는 소리예요. 다 쓰고 나면 스스로 이 15개가 됐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체계가 바뀐 것도 모르는 선생님이 시험을 다 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점, 10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15개를 다 채웠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가 되죠. 예, 그래서 한 1점이 한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점을 요구했다는 건 10개를 내가 썼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본론에서. 12점을 쓰라고 했다면 내가 본론에서 12점을 썼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내가 그거에 맞는 내용을 썼느냐, 이 적절성 가장 큰 점수의 변수가 되겠죠. 예. 그럼 적절하다는 건 당연히 일관성을 갖췄다는 소리고, 타당성 그리고 명료성이라는 건 간결한 문장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 논술, 교직 논술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장황하게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문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출제자가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해서든 주고 싶지만 핵심 아닌 다른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주기가 매우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결하게 써야 돼. 간결하게. 내가 주장하는 바를 똑 떨어지게 그냥 한 줄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처음 하는 선생님들은 이게 뭔 말이야, 뭐 어떻게 가출하는 거야 하고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뭐든지 먼저 일단 시작을 해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뒷장으로 넘겨서 우리 1200자 교직 논술의 작성 순서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교직 논술이라는 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일반 논술과 다르게 하고 나와 있는 보세요. 독창성이나 글쓴이의 수려한 글솜씨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멋스럽게 글을 쓰려고 하거나 이러면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직 논술은 말 그대로 제시문에 담겨 있는 것을 핵심을 집어서 그것을 순서에 맞게 잘 엮어서 넣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뭐 선생님들의 글 쓰는 실력이 드러날 정도의 그런 것을 요구하진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좀 쉽게 접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부담 좀 내려놓으시고 쉽게. 예. 그래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박스에 있는 거 보면 고득점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핵심이 담긴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의견을 주장하거나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서 담고 있는 잘못된 점 또는 제시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뭐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진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서 핵심이 담긴 글을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죠. 네, 맞아요. 그래도 자꾸 제시문에 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논술 작성의 순서는 제일 먼저 문제와 제시문을 분석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개요를 작성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 2번에서 개요의 작성했지만 중요한 거는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는 개요를 검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태고를 논술지에 다 옮기고 나서 태고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요를 작성한 걸 사실은 1차 태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술지에 옮겨야지만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나중에 문장으로 읽었을 때 매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작업이 개요의 작성 및 개요의 검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개요를 작성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으시는데 사실은 개요도를 꼭 작성하셔야 돼요. 꼭 작성을 하시고 이 개요도를 작성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60분 중에 한 25분에서 30분까지 30분 정도까지도 개요를 작성하고 계셔도 늦지 않아요. 태고를 하고, 대요 태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논술지에 옮기는 것은 30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옮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면 한 15분에서 20분 논술지에 옮기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10분이 남죠. 그때 논술 쓴 문장을 태고를 해보는 과정을 겪으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한 60분을 잘 배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개요에 작성하고 거기다 25분에서 30분 하고 적어 놓으셔요. 25분에서 30분까지는 개요를 작성해도 절대 늦는 것이 아니다. 개요를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논술 시험을 보실 때 개요 작성 안 하고 보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올해는 다시 어차피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개요 작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나간 문제 있죠, 선생님들? 이번 주에 우리 같이 풀어야 될 문제 1주차 문제 한번 옆에다 펼쳐놓고요. 저랑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다 찾으셨어요? 없어요? 있죠? 좋아요. 자, 일단 문제와 제시문의 분석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문제를 주고 뒤집어서 풀으라고 하죠.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뒤집어 놨다가 딱 돌리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여기 밑에 있는 문제부터 읽어야 되죠. 문제를 읽고 거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제시문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쪽 자료를 보면 논술 시험의 문제와 제시문을 꼼꼼히 읽으라 그래요. 꼼꼼히 읽고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문제를 활용해서 서론을 쓰시면 되고 제시문 속에서 답을 찾아서 본론을 쓰시면 되고 다시 또 문제를 활용해서 결론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죽자사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엮어본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받자마자 찾아내야 되는 것은 주제어예요. 이번 논술은 주제가 뭐구나 라는 주제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점을 파악하는 거. 근데 사실 논점 파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문제에서 다 어떤 걸 쓰시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읽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 1주차에 해결해야 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초임교사인 안교사와 경력교사인 김교사의 다음 대화에 근거하여 그랬어요.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2가지 쓰고 그랬죠. 2번 반성적 사고를 통해 안교사가 개선해야 할 교수 행동과 대안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자, 안교사 보니까 초임교사죠. 예, 초임교사가 뭔가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이 있나 봐요. 그걸 찾아서 대안을 쓰래요. 자, 그리고 안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을 2가지 논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 해서 논점이 3가지로 떨어졌는데 1, 2, 3 논점 앞에 이 논점을 아우르는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교사와 김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그랬죠. 그럼 이 둘의 대화에 이 3가지가 다 담겼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제시문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야지 내가 생각해서 쓰면 오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를 그래서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대화의 근거에서 쓰라 했기 때문에 이 대화문에 10점이 다 담겨 있다는 소리구나.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술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기출문제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뽑아서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 대화에 근거하여 해서 뒤에 10점을 다 담은 경우가 있고 대화에 근거하여서 뭐뭐를 말하고 끊어놓고 증진 방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결 방안에 대하여 어떤 측면에서 논하시오라고 한 게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논하라고 할 때 대화에 근거하여 사례에 나타난 이런 말이 없다면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가장 적절한 그 답안을 찾아낼 수 있는 선생님들의 그런 공부한 이론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렇게 대화에 근거하여 했을 때는 대화 속에 나타난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10문제, 그 10점에 해당되는 논술 내용이 다 안교사와 김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다 드러나겠네요. 그죠? 네, 드러날 것이라 기대하고 한번 조금 있다가 제시문을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제 문제와 제시문 분석해서 논술의 이해 자료로 오면 자, 2번 교식 논술에는 문제와 함께 상황이 담긴 제시문이 출제된다 그랬어요. 우리 진짜 제시문 있죠? 김교사, 안교사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문제와 제시문을 읽어서 논점을 잘못 파악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교직 논술에서 논점 찾기. 자, 사실은 논점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제에서 다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논점 읽었죠? 논점 1이 뭐예요?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이게 논점 1이죠. 자, 논점 2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안교사가 개선해야 할 교수 행동과 대안을 각각 3가지 쓰는 게 논점 2예요. 자, 그 다음 논점 3은 안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 2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논점이 1, 2, 3 다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 하단에 있는 배점 제시 부분을 통해 자신이 논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뒤 밑에 보면은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고 그 옆에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그래서 배점에서 논술의 체계 10점 3, 3, 4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논술의 내용 보면은 논점 3가지가 다 담겨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2점이에요. 그럼 몇 개 쓰라는 거였나요? 2개죠. 그러니까 하나에 1점씩 주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안교사가 개선해야 할 교수 행동과 대안 그랬어요. 그걸 6점을 준대요. 그럼 교수 행동 3가지, 각각에 대한 3가지 이렇게 해서 6점을
주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 두 가지를 논하라 했으니까 2점이 배분이 되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점수를 꼭 체크를 하신 후에 답안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사쪽으로 와서 주제어를 찾아라 그랬어요. 자, 문제의 핵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넘기는 거 아니고 그 밑에 쪽 아닌가요? 맞죠? 네. 주제어를 찾아라 그랬어요. 우리 오늘 풀어야 할 1주차 논술 문제에 대한 주제어는 뭔가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가 주제어죠. 자, 반성적 사고가 주제어예요. 그럼 이 반성적 사고라는 거, 그래서 항상 그 개요도 옆에다가 주제어, 반성적 사고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반성적 사고가 주제어다.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논술의 서본 결이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돼요. 그럼 서론의 첫 화두가 뭐가 돼야 돼요? 반성적 사고란 이런 식으로,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이런 식으로 주제어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 주제어 제대로 찾아서 진술을 하겠구나 하는 방향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성적 사고란 무엇이다 라고 서론에 쓰고 나서 따라서 내가 이제부터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논하겠다. 근데 어떤 걸 논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1, 2, 3에 대해서 논하겠다 이거죠.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안교사가 개선해야 할 교수 행동 및 대안과 반성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는 이렇게 주제어에 대한 언급과 함께 나의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담기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해서 주제어부터 먼저 찾아놔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논점을 찾자 그랬어요. 논점은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문제에서 다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문 속에서 답을 찾아라예요. 답을 찾아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제시문을 꼼꼼하게 뜯어 읽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논점을 해결하기 위한 답은 제시문의 대화나 지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대화나 지문 하나에 찾아내야 될 답의 가지수가 하나 이상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꼼꼼하게 대화나 그런 진술문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얘는 긍정적인 효과구나. 얘는 잘못된 교수 행동이구나. 그 다음 얘는 증진 방안이구나.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놓치지 않도록 저랑 같이 한번 제시문을 볼게요. 자, 김 교사가 먼저 말을 거네요. 그죠? 선생님,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그랬어요. 이런 데서는 답이 없겠죠? 당연히 서두니까. 안 교사가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이 많네요 이래요. 자, 이제 슬슬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 교사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임 교사인 안 교사가 자, 오늘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몇몇 유아들이 역할놀이 영역에서만 너무 오래 놀고 있기에 의도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가서 놀도록 했어요. 그랬어요. 자, 벌써 여기서 선생님들 문제점 좀 느껴지세요? 유아들이 놀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른 영역에 가서 놀도록 했다. 자, 이거 문제 안 교사가 한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이라는 거 느껴지시면 체크하셔야 되죠. 자, 이거 체크하면서 바로 뭐 떠오르면 돼요? 이게 왜 문제인지 떠오르면 돼요. 이게 왜, 이 행동이 왜 문제이냐? 왜 문제죠, 우리? 답안이 나갔어요? 안 나갔죠? 미안해요. 지금 다 똑같이 말하는 걸로 들려서 답안을 보고 읽으시나 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자유선택 활동을 하는데 교사가 역할 영역을 선택한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보냈다. 우리 자유선택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아이들의 놀이의 자유 선택성이죠. 자유 선택성. 그걸 무시하고 교사가 임의로 다른 데로 보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아의 흥미가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놀이가 갖고 있는 그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걸 선생님들이 논거를 제시할 수 있게끔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나온 김에 이게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대안을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안. 유아가 다른 영역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다른 영역에도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줘요. 그래, 좋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 유아가 역할 영역에만 선택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다른 교실 속의 그런 다른 영역의 상황을 좀 돌아보고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다른 영역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나 활동을 제공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대안을 함께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대학에서 배운 대로 유아들에게 여러 영역의 활동을 고루 경험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안 교사가 자기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대는 거죠. 자, 그런데 유아들이 불평이 많았대요. 당연히 불평이 많았겠죠. 예, 투덜투덜하고 갔겠죠. 예. 그러니까 김 교사가 나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유아들을 지도해 보니 꼭 배운 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유아들을 가르치며 계속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조금씩 새로 깨달아가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김 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배운 대로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가르치면서 실제 경험하면서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더라? 계속 고민하면서 조금씩 깨달아 가더라.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반성적 사고, 이렇게 계속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전문성 신장에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담긴 말이죠. 예, 본인이 배운 그런 이론과 무엇을 현장의 경험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연결을 했어요. 배운 대로 되는 것은 꼭 아니더라. 배운 것이 있었지만 실제 가르치면서 계속 깨달아갈 수 있더라. 우리 이거 뭐예요, 선생님들? 실천적 지식이죠. 예. 배운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과 실제 현장의 경험을 연결하여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네요. 반성적 사고. 예, 이렇게 해서 제시문에 있는 것을 엮어갖고 선생님들이 전문 용어로 바꾸어 진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안 교사가 또 다른 일을 이야기해요. 요즘 원장 선생님이 종종 교실 관찰을 하시잖아요. 우리 반 아이들이 쌓기놀이 영역에서 매번 똑같은 것만 만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라고 하시네요. 사실 저는 유아들이 잘 노는 것 같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자, 쌓기 영역에서 매번 똑같은 것만 만드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그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라고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고 가셨어요. 근데 안 교사는 뭐래요? 문제 없다 생각하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대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안 교사가 또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이 나오죠.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우리? 매번 같은 것만 만드는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지 못했다? 관찰했어요. 관찰했는데 뭐래요? 그죠? 잘 노는 것 같아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대요. 매번 똑같은 것만 만드는 유아들의 놀이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죠. 예, 그거가 문제점이죠. 안 교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네요. 예, 유아들이 매번 똑같은 걸 만드는데도 그것이 문제라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뭐가 또,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문제인 이유. 유아들이 이렇게 똑같은 것만 만드는데 교사가 이것을 별 문제 없다고 여겼을 때 생기는 이유, 문제. 교사가 유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우리 인강 선생님들 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 더 많이 사실 늘 수 있는데 아쉽군요. 제가 답을 말할게요. 자, 이렇게 똑같은 것만 계속 만드는 유아들을 교사가 보고도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럼 아이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놀이를 반복해서 만들면 활동이 촉진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발달 또한 신장되지 않겠죠.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사가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에서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그냥 방임하고 있는 것은 유아들의 그런 놀이에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 유아들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없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들이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을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교구를 제공한다거나, 그렇죠. 활동을 새롭게 제안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적절한 역할이 요구되겠네요. 예,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김 교사가 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래요. 자, 경력교사인 김 교사는 다 알 텐데도 이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기회를 계속 주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교사가 그런데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김 교사가 그래도 더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 자신의 행동을 꼼꼼히 되돌아보곤 하는데, 자, 또 뭐 한 거예요? 반성적 사고한 거네요. 꼼꼼히 되돌아보곤 하는데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렇게 꼼꼼히 되돌아보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뭐가 증진된다? 문제 해결 능력이 증진된다는 거네요. 예.
교실에서 생기는 그런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증진된다. 자, 우리 첫 번째 논점에 대한 답이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논점이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두 가지를 논해라 그랬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누구 입에서 다 나왔어요? 김교사, 선배 교사 입에서 다 나왔어요. 그죠? 하나는 배운 것과 이론과 현장에 가르치면서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서 실천적 지식을 더 도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네요. 교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그런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를 다 찾아냈네요. 자, 그러니까 안 교사가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저도 그래 봐야겠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보니 한 가지 고민이 더 있대요. 자, 오늘 미술 영역에서 유아들이 그린 해바라기를 벽면에 전시해 놓았는데 제가 보여준 해바라기와 똑같이 잎사귀는 초록, 꽃은 노랑으로 그린 거예요. 교사가 어떻게 한 거죠? 아이들이 다 똑같이 그렸대요. 교사가 한 가지 똑같은 한 가지의 해바라기를 보여줬다는 게 돼버리네요. 그죠? 한 가지 잎사귀는 초록이고 꽃은 노랑으로 된 그런 해바라기를 보여줬더니 유아들이 똑같이 그렸대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있죠. 모두 똑같이 그린 것을 보니 제 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 교사도 스스로 느끼고 있네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죠? 미술 영역 지도시 교사가 그렇죠. 한 가지 본만 제공하여서 유아들이 모두 다 똑같은 걸 그리게 됐다는 거. 그게 문제점이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왜 문제인지 이유를 또 써줘야 돼요. 논거를 또 써줘야 되겠죠. 왜 문제가 돼요?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애들이 교사가 보여준 거대로 똑같이 그려내는 거. 그렇죠. 유아들의 창의성 증진, 창의성 신장에 저해가 되는 그런 교수 방법이죠. 예. 자, 그럼 해결 방안은 또 어떻게 될까요? 대안. 다양한 해바라기의 본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유아들의 그런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무슨 자연재료라든지 다양한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매체를 이용한 그런 감상활동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좋아요. 자, 그러니까 김 교사가 잠깐만요. 우리 김 교사 넘어가기 전에 지금 보니까 안 교사로부터 안교 자신 스스로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 세 가지 다 나왔나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역할 영역에 놀고 있는 유아들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게 한 점. 두 번째는 쌓기 영역에서 매번 똑같은 것만 만드는 유아들을 보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관심을 크게 갖지 않고 있는 점. 세 번째는 미술 영역을 지도할 때 한 가지 본만 보여주고 유아들이 다 똑같이 그리게 한 점. 이렇게 해서 지금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 세 가지가 다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랑 같이 한 걸 잘 생각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유를 찾았죠. 그죠? 예,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안을 써줬어요. 그렇죠?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김 교사가 나도 유아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문제로 고민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교사가 선생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김 교사가 나는 막연하게 생각만 하기보다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꼼꼼하게 정리해보곤 했어요. 그래요. 자, 김 교사가 스스로 반성적 사고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루를 되돌아보면 꼼꼼하게 정리해보곤 했다. 뭐 한 거죠? 반성적 전월 쓰기 한 거네요. 예. 반성적 전월 쓰기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했겠죠. 자, 그 다음 안 교사가 저도 그 방법을 써봐야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 교사가 또 한 가지 더 말하네요. 다른 선생님과 자, 동료 교사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요. 자,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동료 장악을 했네요. 예, 동료 장악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교수 행위라든지 자신의 문제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반성적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소리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세 번째 논점인 안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 두 가지가 누구 입에서 다 나왔어요? 김 교사가 다 방향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점을 찾아서 논술 용지에 옮기면 되는 거였어요.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지금 저랑 이렇게 러프하게 읽어봤고요. 다시 또 뒷장을 넘기면서 다시 또 한번 하다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문제를 읽고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시문을 읽어가면서 그냥 쭉쭉쭉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탁탁 걸리는 것마다
체크를 해서 논점이랑 계속 비교를 해 나가셔야 돼요. 아, 이거 첫 번째 논점에 대한 거 2개구나. 아, 이거 지금 두 번째 논점에 대한 답 3개구나. 이렇게 자꾸 찾아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뒷장 넘겨서 이제 문제와 제시문 분석이 끝났다면 개요를 작성해야 돼요. 자, 지금 시험지에, 선생님들 시험지에 아마 이렇게 막 체크가 되어 있고 막 옆에 러프하게 써놓은 글이 막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인지 딱 썼을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어디다 이제 옮겨야 돼요? 그러죠. 개요도 작성지에다가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나름대로의 체계를 만들어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개요도라는 것은 글을 쓸 때 그런 설계도가 되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개요도 작성을 할 때 해야 되는 것은 본론이에요. 서론과 결론은 잊으세요. 서론과 결론은 잊고 우리 점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본론부터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같이 문제와 제시문을 분석한 것 자체가 다 본론에 담겨야 될 내용이죠. 예, 그래서 본론을 지금 개요도를 먼저 써야 한다. 그래서 거기 지금 개요는 철저하게 작성해라 라고 제가 지금 박스에 써놨어요. 그래서 개요 안 쓰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작년에도 개요 쓰는 게 습관이 안 돼서요. 저는 그냥 문제지에 하고 나서 바로 옮기는 게 이렇게 벌써 습관이 됐어야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개요도를 할 수 있다면 먼저 탄탄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25분에서 30분이 될 때까지 개요도가 잘 적혀 있으면 본론 논술지로 옮기는 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랑 같이 지금 아까 한 그런 본론의 개요도를 같이 한번 짜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번에 방가로 1번에 개요는 본론부터 작성하자 이러면서 지금 본론의 틀을 바르게 세우면 서론과 결론도 일관성 있게 쓸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본론의 개요를 예시를 보면은 일단 논점을 1, 2, 3으로 구분을 해야 되죠. 예, 논점 1, 2, 3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논점 1은 뭐뭐의 중요성 2가지를 만약에 논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 풀어야 할 문제에서는 논점 1이 뭐였나요? 그렇죠. 논점 1 해서 반성적 사고가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자, 이게 지금 논점 1이었어요. 그렇죠? 자, 반성적 사고가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2가지 쓰라 그랬어요. 그럼 논점 1 밑에 이렇게 2가지를 쓸 수 있게 선생님들이 개요 틀을 잡으셔야 되죠. 네, 2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1점, 1점에서 2점 배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점 2는 초임교사인 안교사가 개선해야 할 선생님들 같이 써내려가면 좋겠죠? 예, 개요도 용지에 같이 써내려가면 좋겠죠? 안교사가 개선해야 할 교수 행동과 대안. 각각 3가지. 자, 이렇게 각 3가지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3가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논점 3번째는 반성적 사고의 증진 방안이 되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선생님들 이런 반성적 사고라는 거 이렇게 좀 생략하고 증진 방안,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 및 대안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셔도 문제 안 되죠. 예,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 2가지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개요의 본론의 틀을 잡으시고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내용을 집어 넣는데 저랑 같이 뭐 했기 때문에 아까 읽으면서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기만 하면 반성적 사고를 함으로써 어떠한 전문성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누가 그랬나요? 우리 김 교사가 그랬죠. 배운 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그 다음 가르치면서 교수 행위, 현장의 경험을 어떻게 했어요? 연결지어서 실천적인 지식을 형성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교실에서 만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문제 해결 능력이지. 그래, 맞아요. 그래서 제시문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곰곰이 되돌아보곤 하는데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석자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교실 상황에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답을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럼 이 점을 확보한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선해야 할 교수 행동, 우리 아까 3개 찾았어요. 그래서 각각 3개를 쓰는데, 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찾고 어떤 걸 잘못했는지 찾고 대안을 쓰시오 하는 거에서는 논거가 드러나야 돼요, 선생님들.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쓰시오라고 말할 때는 이 사이에 논거라고 하는 이유가 들어가야 돼요. 이유.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안교사가 역할 영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놀고 있는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데로 보냈다는 건 잘못됐다라고 찾았죠. 근데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봤을 때 이게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나서 아무 이유도 없으면 누가 믿어줘요. 그쵸? 그거 왜 잘못됐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에 대한 이유가 붙어야 돼요. 왜 그런지.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아까 왜 그랬죠? 자유선택이라는 건 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그런 흥미에 기반한 활동을 했을 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교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냈을 때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유아들의 그런 흥미나 자발성을 무시한 것이 된다. 이런 이유 중에 선생님이 적절한 걸 골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따라서 안교사는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해결 방안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제시하는 게 뭐예요? 역할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도 다양한 유아 발달 흥미에 알맞은 활동들을 제공해서 유아들이 스스로 다른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라고 해결 방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세트가 하나의 그런 선생님들의 주장을 해결하는데 맞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이거에서 다 문제는 몇 점을 준다 그랬어요? 문제점 찾는 거 1점 준다 그랬고 해결 방안 찾는 거 해결 방안 쓰는 거 1점 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각각 2점씩 해가지고 2점에서 지금 이게 6점 배점이 되어 있는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쵸? 맞나요? 네, 근데 논거, 이유까지 넣어서 선생님들의 그런 논리적인 타당성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유도 쓰고 이런 말을 안 했지만 만약에 논술 시험에서 잘못된 점을 찾고 이유도 쓰시오라고 하면은 이유를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아예 문제 제시할 때 자체에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점과 교수 행동,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과 대안만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중간에 넣어줘야 되는 것은 논리적인 체계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장한 거에 대한 그런 논거를 꼭 제시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점 3 해서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선배 교사가 다 얘기해 줬어요. 하나는 하루를 꼼꼼히 돌아보면서 정리했대요. 반성적 전어 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하루를 꼼꼼히 되돌아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되죠. 또 하나는 다른 선생님들과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동료장화 또는 동료와의 협의회를 통하여 뭐 이런 방법 쓰면 되겠죠. 자신이 교수 행위 또는 자신이 고민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반성적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정리하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개호도는 문제의 그 제시문 분석한 걸 바탕으로 바로 얼른 본론부터 써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뒤로 넘겨서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논지, 논거에 대한 내용이 6쪽에 나오는데요. 자, 본론의 개요 작성 시 논지와 논거를 함께 쓰자 그랬어요. 자, 논지라는 건 말 그대로 답이에요, 답. 그 밑에 박스부터 보면은 논지라는 건 논하는 글의 취지 이러고 논거라는 건 어떤 논리나 논설 등의 근거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논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그 자체예요. 밑에 박스하고 있어요. 네. 논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 그 자체이다. 그래서 논거는 그 논지를 상세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예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와서 별 모양 보면은 논지는 논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교직 논술에서는 제시문의 논지가 숨어 있다. 이를 찾아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숨어 있는 거 다 찾았죠? 그게 바로 논지예요. 자, 그럼 이 논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 이유를 대는 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거의 조건을 보면은 신뢰로워야 하고 일관성 있어야 하고 뒷받침할 정도의 그런 충분성을 갖춰야 하고 또 조금 새롭거나 참신한 것이 좋고 또 타당해야 한다 그랬어요.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문제점에서 첫 번째 찾은 거 보면 역할 영역에서 놀고 있는 유아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영역에 가서 놀도록 한 점은 문제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문제인 이유를 말하라 할 때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주변을 지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주장한 거와 전혀 관련 없는 논거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와 매우 밀접한 그런 관련성 있는 논거를 써주어야지만 선생님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논거의 조건이라는데, 논거는 그리 어렵게 여기진 않으셔도 되고, 선생님들의 주장이 왜 문제인지를 찾아내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뒤로 넘겨서 우리 지금 논지 논거 연습해 볼까요? 하고 제가 다른 우리 오늘 해야 될 거 아닌 거 좀 넣어봤는데요. 자, 논지를 보니까 유아기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유아기 안전교육 강조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지 이렇게 주장했으면 사람들이 왜 유아기의 안전교육을 중요시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되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유아들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신체 조절 능력이 미성숙하고 또한 주변 환경의 그런 불안전한 요소를 파악하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하고 진술할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런 사회적인 변화. 교통량의 증가라든지 여러 범죄율의 증가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현상의 변화로 인하여 유아기부터 이런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아기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이유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고 논술을 하면 좋아요? 유아교육 공부를 좀 하시고, 그죠? 타당한 논술을 쓸 수 있게끔 공부가 조금 되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논거라는 건 배경 지식의 근거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풍부하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논지에서 유아기 신체 운동 활동은 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흥미에 적절한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 문장 자체만 봐도 매우 일반화된 그런 얘기라서 아무도 의의 제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논거를 댄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왜 발달 수준의 흥미에 적절해야 돼요? 유아의 흥미나 발달 수준의 적절한 활동은 유아의 그런 몰입도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좋겠네요. 또 어떤 거 있어요? 내 생각을 말해볼까요? 선생님들도 다 잘하셨고 이렇게 흥미와 발달 수준의 적절한 운동의 기회는 유아들에게 성취감을 갖게 하고 그로써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도 좋죠. 왜냐하면 자신의 발달 수준의 흥미에 적절하다는 건 뭐예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취감을 느껴요. 우리 성취감을 맛보면 어때요? 나 잘하네? 하는 긍정적 자아개념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묶으면 이렇게 엮어 가시면서 논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논지해서 협동활동은 유아들의 인지발달에 기여하는 교수 방법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회관계 하고 와갖고 바로 생각나죠? 협동활동이라는 거. 왜 유아들의 인지발달을 촉진시키나요? 그렇죠. 협동이라는 건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거. 또래들 간에 뭐 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통해 어떻게 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는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인지발달이 촉진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논거를 좀 타당하게 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렇게 논술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글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끊어서 읽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좋아요. 장학 자료를 본다거나 아니면 강론 다른 책을 본다거나 할 때 이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 뭐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끊어서 읽다 보면은 이거 말하고 지금 이 사람이 이거 말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찾아내기 시작하다 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본론 내용 구성의 요령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1번에 보면 목적을 두 가지 쓰고 또는 필요성을 두 가지 쓰고 중요성을 두 가지 쓰고 이런 식의 논점에서는 측면을 나누어서 답안의 중복을 피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두 가지 논하고 이랬어요. 자, 부모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개 논할 때 그냥 논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막막하기도 하고 답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측면을 나누는 거예요. 부모 교육을 한다면 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자, 부모와 그것을 이끄는 유아교육 기관 또는 교사가 있겠네요. 그래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부모 측면에서는 무엇이고 유아교육 기관 측면에서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측면을 나눠서 제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몇 가지 쓰라 이랬을 때 선생님들이 얼른 측면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매우 효과적인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 그 밑에 보면 측면을 나눌 때 반드시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측면에서 논하시오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임의로 측면을 나눠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측면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문제 자체에서 개인 차원에서의 무슨 해결 방안,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쓰시오 이렇게 해서 아예 측면을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임의로 나눠서는 안 되고 제시된 대로 써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우리가 방금 하고 온 거예요.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와 같은 논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점, 논거, 해결 방안을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제시하면 매우 타당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은 문제점, 우리가 지금 사례는 없지만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은 하면서 시작했어요. 문제점은 만 3세 유아들이 놀이계획을 하지 않은 점이다. 선생님이 만 3세 유아들은 놀이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놀으라 그랬나 봐요. 만 3, 4, 5세 혼합 연령인데 3세 유아들은 그냥 바로 놀고 4, 5세만 놀이계획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만 3세 유아들이 놀이계획을 하지 않고 노는 게 문제이다. 그 문제이라고 주장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유를 써라 그랬어요. 왜 문제죠? 만 3세 유아들이 놀이계획 하지 않으면? 그리고 만 3세라 하더라도 자신의 그런 선택 능력, 자율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해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교사가 그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게 되는 거죠. 너는 어리니까 그냥 놀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 3세 유아들이 이런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신장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면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방안은 만 3세더라도 만 3세 유아 수준의 적절한 놀이 선택 방법을 적용하여서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적절해요? 손으로 지목한다거나 말로 표현한다거나 또는 그림에 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거나 그림 용지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예시를 조금 넣어줘도 좋겠죠.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체계를 갖추어라. 좋아요. 이제 뒤로 넘겨서 이제 우리 서론과 결론을 이제 접근해야 돼요. 그죠? 본론은 조금 아시겠어요? 그래요. 처음 온 선생님들이 좀 알았다고 하면 좋겠어. 아시겠어요? 조금 막막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한 주 제가 아까 연구실에서도 말했는데 처음 논술을 접하는 선생님들이 한 3주 지나니까 수준이 비슷해지더라고요. 서본교를 조금 이제 한 3번 정도를 하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좌절하지 마시고, 원래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힘든가 보다 하고 조금 맞닥뜨리셔야 돼요. 논술 때문에 울지 마요. 논술 때문에 우는 선생님 있어. 마음 아파. 울지 마요. 다 하게 돼요. 5주차 넘어가고 6주차 넘어가면 술술술 쓸 수 있을 것이에요. 네. 좋아. 이제 우리 본론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서론과 결론을 이제 결정해야 되죠. 예. 그래서 서론은 어떤 글을 쓸지에 대한 안내, 우리 아까 하고 왔죠. 내가 주제어를 찾아서 그 주제어에 대해서 뭐뭐뭐를 논하겠다. 이런 거를 쓰는 부분이다. 자, 그럼 결론은 지금까지 본론에서 이렇게 담은 내용을 정리하고 본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약, 그 다음에 부가 설명 또는 강조, 그 다음에 결론을 짓거나 재현하는 이런 순으로 흐름을 잡고 쓰면 된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개요도가 완성되면 꼭 개요도 검토를 하자 그랬죠. 예, 그래서 개요도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꼭 검토한 후에 논술지로 옮기는 것이 좋다. 자,
그럼 일단 논술지에 옮기는 논술 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론 쓰기 그랬어요. 우리 논술지를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론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항상 서론에서 논술 그 첫 시작을 못해서 고민하다가 한 5분, 10분을 보낸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서론을 잘 쓰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서론을 잘 쓰려는 마음 자체를 버리세요. 서론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생각해낸 서론은 우리 시험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본론을 잘 쓰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서론은 일단 잘 쓰려는 마음을 버려요. 자, 그럼 뭐만 담기면 된다는 거예요? 주제어와 내가 뭘 논할지 그 정도 담는다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일단 첫 마음부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첫 문장, 중간 문장, 마지막 문장 이렇게 해서 보통 3문장 정도로 써라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문장은 주제어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정의를 내리거나 그와 관련된 현황이나 이슈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반성적 사고였죠. 반성적 사고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다거나 또는 반성적 사고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화제 제시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절대 길지 않게 짧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이 반성적 사고가 왜 어떻게 중요한지 또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제시된 주제어에 대한 문제점, 긍정적인 영향, 무슨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제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제기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예로 보면 특히 초임 교사는 뭐뭐뭐를 통해 전문적인 교수 기술 및 적절한 여기 뭐뭐뭐가 주제어가 되겠죠. 예, 이런 것을 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간 문장에서는 제시어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설명을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은 내가 무엇을 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이미 정해졌죠. 논점에서. 그래서 논점에서 하라는 걸 담으면 돼요.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두 가지, 효과와 그 다음에 안교사가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 및 대안과 그리고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뭐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런 말이 좀 상투적인 표현이라서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 교직 논술에서는 상투적인 표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투적인 체계가 더 채점하기에 매우 효과적이고 간략하고 딱 떨어지는 글을 썼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 논의의 방향도 이렇게 모호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에 반성적 사고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논술, 교직 논술은 그런 식으로 진술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논할지, 이 사람 논점 파악 잘했나? 논점에 대한 논지랑 대안을 잘 제시하나? 이걸 지금 찾아서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논의의 방향 부분은 가급적 가지수는 쓰지 마시고요. 가지수까지 써버리면 너무 이렇게 유치한 서술형 시험이 되어버리고요. 그냥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과 반성적 사고를 통해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 및 대안, 그리고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점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렇게 다 진술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논의의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지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서론을 어떻게 뽑아야 하냐. 자,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제시문과 문제에 다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 다시 찾으세요. 문제집. 1주차 문제집. 자, 문제지를 보면 선생님들 초임 교사인 안 교사와 경력 교사인 김 교사의 다음 대화에 근거하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논점 3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논점을 이용해서 서론을 만들으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2개를 논하래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반성적 사고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반성적 사고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점을 활용해서 첫 화두말을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안 교사가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을 찾으래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반성적 사고를 하면 교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네요. 그렇죠? 교사들은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교수 행동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 하면 되죠. 따라서 지금 내가 반성적 사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와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 긍정적인 효과죠. 반성적 사고가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안교사가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 대안, 그리고 증진 방안을 논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 문장을 정리하시면 돼요. 조금 이해되세요? 가급적 문제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바꾸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서론에 너무 고민 깊게 하지 마시고 문제에 적혀 있는 것을 말을 활용해서 바꿔보시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반성적 사고란 하고 정의로 시작하셔도 돼요. 내가 반성적 사고에 대한 정의를 안다 그러면 반성적 사고란 뭐예요? 잘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교수 행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력 있게 다 나오면 안 되고 간결해야 되니까 자신의 교수 행위에 대하여 주의 깊게 되돌아보는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래서 공부한 대로, 공부한 문장대로 우리 거기 되게 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끊임없이, 어찌고 지속적으로 이걸 다 쓰지는 마시고요. 간략하게 반성적 사고 정의를 내리고 이러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들은 전문성을 신장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반성적 사고의 긍정적인 효과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로 제시하라는 거예요. 서론 너무 고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네, 서론에는 점수 배점이 없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서론은 간결하게 쓰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본론하고 나오죠. 본론. 자, 지금 본론은 계속 개요도를 저랑 같이 만들면서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보셨는데 본론을 쓸 때 지금 두 갈식으로 제시하되 라고 나와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서에 맞춰서 문제의 요구에 맞춰 순서대로 논하되 두 갈식으로 제시해라. 자, 논지가 먼저 앞으로 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문제점은 역할놀이에서 놀고 있는 유아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보낸 점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갈식으로 제시해라. 자, 그리고 짧고 간결하게 논지와 논거를 하나씩 쓰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문장은 계속해서 그런 논리적 타당성을 높이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따 첫 단락, 중간 단락, 마지막 단락,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단락이라는 건 논점 1에 대한 거죠. 두 번째 단락은 논점 2가 돼요. 세 번째 단락은 논점 3이 돼요. 근데 각각을 내가 시작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 우리 아까 논의의 방향에서 따라서 반성적 사고가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안교사가 우리 다 외우겠다, 그죠? 개선해야 할 교수 행동 및 대안 심표하고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하겠다 해서 지금 서론을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답을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논점 1은 먼저라는 시작을 알리는 틀을 만들으세요. 먼저 반성적 사고가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면 첫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아까 개요도 쓴 부분을 연결을 지으세요. 자,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첫째, 둘째까지 하고 마지막에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논점 1로 넘어갈 때는 문단이 달라졌으니까 다음 줄로 내려와서 한 칸 띄우고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으로 안교사가 개선해야 할 교수 행동 및 대안을 제시하겠다. 제시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얘도 또 역시 첫째, 둘째, 셋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첫째하고 저 세 개의 세트를 동시에 다 담으세요. 문제점 3개 다 하고 대안 3개를 다 하는 것보다 문제점, 논거, 해결 방안을 하나로 묶어서 첫째, 안교사가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은 역할 영역에서 이렇게 한 점이다. 이것은 유아의 흥미와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안교사는 교실 다른 흥미 영역을 어떻게 해서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하나의 그런 세트가 되어서 첫째에 해당되는 거죠. 자, 둘째, 안교사가 뭐였더라? 잘못한 점이? 매번 똑같은 것만 만드는 유아들의 놀이를 보고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라고 문제점을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를 방임한 것이 되고 전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논거를 쓰죠. 그런 다음에 따라서 안교사는 유아들의 놀이를 촉진하는 발문이라든지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여 놀이의 그런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라는 대안을 선생님들 나름대로 썼어요. 자, 그럼 그게 둘째 해서 한 세트가 묶였어요. 셋째 그랬어요. 셋째 해서 미술 영역이네요. 미술 영역에서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내게끔 교수한 점이 문제이다죠. 따라서 아니다. 이는 유아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교수 방법이다. 따라서 안교사는 다양한 그런 감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유아들의 창의적인 표현을 격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대안을 썼어요. 그럼 지금 첫째, 둘째, 셋째가 마무리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결해야 되죠. 얘는 뭐가 돼요? 마지막으로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내가 논할 거는 뭐냐?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반성적 사고의 증진 방안을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또 첫째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 또 둘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본론을 보면은 먼저, 다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논점 세 가지를 제시한 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10점의 점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이죠. 해결 방안까지 8, 그리고 9, 10 해서 10점의 답을 내가 다 담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해서 개요 작성부터 사실 여기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논술지에 옮기고 나서도 꼭 15개 또는 10개 이렇게 내용 점수를 내가 채웠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본론을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볼게요. 결론. 자, 결론을 지금 3-4문장으로 본론의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무리해라 그랬어요. 자, 일관성은 유지해야 돼요. 우리 결론에서도 나와야 될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반성적 사고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또는 지금까지 반성적 사고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지금 결론을 내려고 한다라는 걸 좀 서두를 두는 것도 좋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없어도 괜찮기는 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초기에는 선생님들 좀 틀을 갖추셔서 지금까지 반성적 사고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런 식으로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어에 대한 부가 설명이나 강조를 하면 돼요. 이처럼 반성적 사고는 교사의 전문서 신정과 매우 밀접하다. 또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성적 사고를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걸 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은 결론 짓기 혹은 제언 이러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뭔가 실천 의지를 밝히는 게 가장 좋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따라서 교사들은 반성적 사고를 위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는 현장의 교사들은 꾸준히 반성적 사고를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언이라는 건 닫으면 안 되시고요. 열어놔야 돼요. 내 글을 읽으니까 이걸 보고 나 이제 반성적 사고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선생님들이 열어놓으셔야 돼요. 또는 교사들이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제언을 하는 말 그대로 제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까지 다져봤거든요. 자, 뒤로 넘겨서 문장 진수시 주의점 선생님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아시겠지만 지금 저랑 같이 하면서도 봤지만 절대 막 장황한 설명 이걸 담으려고 의도하시면 안 되고요. 서론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서론 결론도 미사여구를 많이 쓴다거나 또는 이렇게 좀 모호한 그런 불분명한 말을 담아서 이렇게 멋을 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글들은 크게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좀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주제어를 찾아서 그거에 맞게 그냥 편안히 서론과 결론은 그냥 종결을 지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태고하기를 볼게요. 우리 꼭 태고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 쓰고 나시면. 근데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딱 쓰고 나니까 땡 해서 바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지금 선생님들 시험 보는 이 시간 내에 타이머를 맞추셔서 계속해서 시간 관리 해나가셔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가 남으면 제일 좋아요. 50분 동안 글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밟자마자 제시문을 분석하는데 한 5분에서 7분 읽으면서 체크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러프하게 써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요도로 옮기는 거 25분에서 30분까지 마무리 지으시고 30분 딱 되는 순간부터 논술지에 작성하기 시작해서 20분간 앞뒤 600자씩 작성하고 10분 퇴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이제 것이라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그러겠다. 누가 모르니? 그때 문제를 받으니까 그게 안 돼.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연습을 다부지게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고를 하는데
태고를 할 때 지금 두 번째 그 손가락 표시를 보시면 태고하기는 크게 3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다라고 나오면서 일단 글 전체 수준에서 주제어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갖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지 검토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제어를 갖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전개되었냐는 어디만 맞추면 돼요. 서론과 결론을 내가 지금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본론은 이미 논점이 다 이 논점 1, 2, 3이 이 출제 위원들이 일관성 있게 묻고 있어요. 그죠? 네, 중요성 말하고 문제점 찾고 증진 방안 찾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들 느끼셨는지 몰라도 지금 이 사람들 이거 1, 2, 3을 다 제시하는 게 매우 체계적이에요. 시작부터 깊게 들어갔다가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론에 대한 일관성을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서론과 결론에 내가 주제어를 맞춰서 글을 썼는지를 찾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건 문단 수준에서의 그런 태고예요. 문단. 자, 우리 문단이라는 거 지금 논점 1, 2, 3이 각각 문단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논점 1에 대한 먼저 태고를 하시고 논점 2에 대한 거, 논점 3에 대한 거를 이렇게 통일성이나 관련성을 검토해라.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수준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은 태고할 때 시작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지만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전체의 흐름, 문단별, 그 다음 문장간 이런 좀 맥락이 잡힌 상태에서 글을 읽으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태고시의 그런 분량의 증감주의, 우리 아까도 했죠. 태고했을 때 그런 분량이 총 전체의 그 양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마지막 한 줄 정도는 태고를 위해서 좀 남겨놓는 것도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지 교정부호를 선생님들이 알아야 태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뒷장에 있는 비문 쓰기가 바로 있네요. 자, 뒷장에 보면은 원고지 작성법과 원고지 교정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 토대로 뭔가를 더 추가할 때 또는 띄어쓰기를 안 했을 때 이런 것들 꼭 교정부호 바르게 이용하셔서 태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저랑 같이 보진 않고요. 11쪽에 비문 쓰지 않게 한번 보면은 선생님들 비문이 종종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 비문이라는 건 문장이 아니다 이런 뜻이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주어랑 서술어가 맞지 않는다거나 문장이 이렇게 읽는 이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 우리 지금 다 비문이라고 하는데 1번에 보면 주어,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맞춰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비문의 대표적인 예예요. 선생님들이 시작할 때 교사는 해놓고 끝에 가서 다른 말을 쓰고 있다거나 교사가 해놓고 끝에 가서는 이제 문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앞뒤를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찾아야 된다. 비문 요거 너무 쉬운 거 들어있죠.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돼야 되죠?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래야 되겠네요. 그쵸? 밑에 정수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소연이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정수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소연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 다음 이제 특정 부사에 맞는 서술어를 써라 이랬는데 우리는 사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말을 선생님들이 논술에 많이 써요. 근데 이거 없어도 말이 조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까 같은 경우도 안교사가 잘못한 교수 행동은 무엇이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걸 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없어도 사실은 제가 아까 하나도 왜냐하면 때문이다 하지 않고 지금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원고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도 좋고요. 지금 여기서 특정 부사에 맞는 서술어 쓰라는 거는 우리 논술에서는 사실 이렇게 뭔가 확실히 뭐뭐 인양하다 이런 식의 비유 같은 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맞춰라 그랬어요. 시제를. 그래서 시제 또한 우리는 다 과거 시제 이런 거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제 학교에 다녀오겠다 이랬어요. 나는 어제 학교에 다녀왔다가 되겠죠. 이런 식의 시제도 비문의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에요. 주어와 서술어를 가까이 놓으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문장을 길게 쓰다 보면 100% 비문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사실 간결한 문장을 써야 하고 조금 길어질 때는 주어랑 서술어의 위치를 가까이 둬라.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부모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지금 주어랑 서술어인데 그 사이에 변화가 많은 사회 환경과 넘쳐나는 육아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정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밑에 고쳐진 걸 보면
변화가 많은 사회 환경과 넘쳐나는 육아 정보 속에서 부모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정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어랑 서술어를 가까이 놓았을 때 훨씬 더 명료한 그런 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쓴 후에 읽어봐라 라고 나오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작성법하고 선생님들 교정보호는 각자 공부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기출경량하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출경량도 선생님들 뭐 나왔는지 이제 스스로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 저랑 그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오늘 지금 설명하면서 한 부분은 2015년도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1주부터 지금 6주까지 기출에 대해서 지금 다룰 예정인데 무엇을 다룰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오실까봐 공부를 해서 오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두려워서 안 알려주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죠. 이미 우리가 교사론을 조금 다루고 왔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를 미리 알려드리진 않고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지금 반성적 사고를 함께 해봤고 둘째 주부터는 그냥 바로 선생님들이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제를 알려드리진 않지만 기출 경향 선생님들 좀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실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께 제가 그 해설 답안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설 답안을 보면 1200자에 맞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이 제가 쓴 글도 저도 일주일 전에 쓰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읽어보면 또 고치게 되고 계속 고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글을 다듬어가는 과정은 내가 쓴 글을 계속 읽어보고 계속 다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1200자라는 분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타당하게 하려면 양이 늘어야 돼요. 항상 제가 이제 논술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술을 쓰다 보면 꼬박 1560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제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쓰면서 좀 다듬었다 싶거든요. 근데 1200자에 맞추려면 관련된 논거도 매우 짧게 제시해야 되고 거의 딱 한 줄에 끝날 수 있게 선생님들이 다 논거를 다루셔야 되고 주장 또한 한 줄에 딱 다듬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한계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해설 답안을 토대로 모사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논술 쓰는데 많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모사를 하셔도 되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이 쓴 거를 컴퓨터로 옮기셔서 계속 문장을 고쳐가면서 계속 다시 다듬는 거예요. 손으로 써보는 것도 매우 좋은데 초기에 문장을 다듬을 때는 내 글을 계속 지우고 쓰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글을 옮기신 다음에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논술 훈련을 좀 하시면 한 초반에 한 6주 정도까지는 조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7주, 8주 차에는 조금 편안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실 것이고 제가 첨삭을 하는 과정에서 글을 너무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써주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너무 어렵게 쓴다는 건 읽을 때 핵심보다는 너무 장황한 말이 많다는 소리예요. 설명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핵심은 빼고 다른 어려운 말을 많이 쓰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그랬을 때 제일 점수를 못 받더라고요. 제일 점수가 낮아요. 그런 글이. 그래서 쉽게 써야 돼요. 어려운 용어를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논술을 쓴다는 생각으로 자꾸 자기 글을 더 쉽게, 더 편안하게 이렇게 계속 고쳐나가는 작업을 조금 초기에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침이 아니구나. 우리 강의 때 오시면 제일 먼저 나눠드리는 자료는 첨삭 자료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첨삭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하고 2교시 때 문제 나갈 거고 다 끝나면 해설 답안이 나갈 거고 이렇게 해서 자료는 순차적으로 배부를 해드리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한 주에 자료를 다 뽑으셔갖고 해설 답안부터 보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뭔가 문제부터 먼저 읽거나 그러지 마시고 1교시 첨삭 자료만 뽑아서 첨삭 공부 나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시간에 그 문제 뒤집어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철저하게 지키셔갖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개요도는 이제 저랑 러프하게 이렇게 한번 짜봤죠. 그래서 그거 토대로 지금 40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바로 논술문 이렇게 옮겨보는 과정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0분 쉬고요. 7시 40분부터 8시 40분까지 7시 40분부터 8시 20분까지 논술문 쓰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